반갑습니다. 정병모 교수님이 쓴소리를 할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하시는데 쓴소리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입니까?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리네요. 예. 저는 그 미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 비평가 입장으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제안 내지 주장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민화 전문 연구분들한테 드리기에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그렇긴 하지만 각각 연구자한테 한 가지 또 제작하는 작가분들한테 한 가지 각각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가장 상식적인 제안인데 그 상식이 잘 개선될 조짐이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채색화의 특성, 이 채색화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는 원초적인 그런 생각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채색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격을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미술계에서는 어떻게 계승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도 계승도 단순 계승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계승해서 국제 무대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른바 민화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색화가 무엇인가. 제 그 갖고 계신 책자에는 지금 이 풀페이지가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을 지금 여기서는 뺐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경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한국 미술사나 한국 해화사 책을 보시면 대부분이 수묵 문인화 중심으로 해화사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 그렇게 배웠고 문인화가 역시 우리나라 전통 해화의 모범인 것처럼 주류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과연 그럴 것인가 이런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부터 시작해서 고려의 그 세계적인 자랑거리인 불화라든가 또 조선시대 때는 말할 수 없이 그 무수한 그 채색의 그림들이 많이 생산되고 또 소비되는 이러한 그 그림의 주류였었는데 왜 해화사 전문가들은 그 채색 그림보다는 수묵 중심으로 해화사를 기술했는가 하는 문제적입니다. 그래서 채색화를 다시 봐야 된다. 그리고 채색화의 가치를 더 존중해줘서 복권시켜야 된다가 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사회는 채색의 시대, 색깔의 시대인데 이 색깔 부분을 우리가 너무 좀 등한시 여기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서 보셨겠지만은 그 숭례문 복원의 그 단청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하는 그 지적을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복원해서 공개한 지가 몇 달 되지 않는데 지금 단청이 다 들고 일어났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전통 안료가 지금 승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전통 안료를 만드는 공장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량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지금 숭례문 단청을 했는데 그 안료 12가지를 수입해 가지고 그 접착제 악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전통적 방법이 승계가 안 돼서 지금 단청의 시공에 문제가 있다. 이런 그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조선시대 때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썼던 물감 하나도 제대로 현대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여건과 실력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들게 합니다. 이 채색 그림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부끄러운 것은 왜 우리 전통적인 물감조차 이 시대에 그 훌륭한 전통을 승계하지 못하고 있었는가 이런 그 말씀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호분, 정확하게는 합분이라고 불러야 맞는다고 되어 있지만 이 하얀색 호분의 경우도
여수에서 그 호분 공장이 사라진 지가 한 15년 정도 된답니다. 마지막 우리 전통 안료의 공장이었죠. 그 가장 소비가 많았던 흰색조차도 이제 단절됐는데요. 나머지 원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개인 차원에서 이 전통 안료를 복원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 안료를 복원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 그림에 얽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감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원색을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은 간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물감을 갖다 쓰면 원색을 좋아하는 우리와 간색을 좋아하는 일본과 그 색채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일본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게 한국합니까? 일본합니까?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다가 학자들은 또 수묵 중심으로 해화사를 기술하기 때문에 지금 채색에 대한 위치 설정이 아주 참 불안한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계 현장에 있는 입장으로 이 채색 그림을 다시 보게 하는 이러한 그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고, 또 오늘도 이렇게 단상에 와서 또 악역을 또 맡게 됐습니다. 이게 쓴소리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해와사 저희 스승뻘 되는 분들이 저를 요새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을 비판했다고, 수묵 중심으로 해와사 쓰지 말고 채색을 더 좀 존중해 주라는 제가 그런 주장을 하고 다니니까 제가 조금 요새 불편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왕이 내친 김에 할 수 없이 오늘 또 반복했습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민화라는 용어도 제가 또 쓰면 안 된다가 또 저의 입장입니다. 관습은 참 고약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쉽게 씁니다. 우리 동양어란말 쓰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미술 용어 중에 동양어는 철저하게 식민지 용어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중국화, 일본은 일본화, 북한은 조선화. 그러면 우리 조선화를 부르던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이래야 되는데 두루두루 무색한 동양화란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일제 시대 때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일본화로 바꾸죠. 식민지 시대 때 이제 식민 정책이 완전히 정착된 다음에는 조선 미술 전람회 총독부에서 매년 5월에 주관했던 이 공모전, 거기에 전통회화 부분을 동양화라고 처음으로 공식화합니다. 그 동양화는 철저하게 식민지 용어거든요. 근데 지금도 동양화 미술계에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하는 것이 한국화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한국화란 말도 형식과 내용이 갖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전문 학술 용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익대하나 이런 대학교에 여기 홍대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학과 이름을 한번 보세요. 해학과, 한국학과, 해학과, 동양학과, 이런 식으로 학과가 편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이 미술계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죠. 학과 이름조차도. 그러니까 해화는 뭐고 동양화는 뭡니까? 해화 밑에 동양화, 서양화 나누면 그 말도 안 좋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양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미술이란 용어도 일본에서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쓰기 시작한 데 한 1세기 정도 지났지만, 이런 개념 정리,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 미술계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문제점을 상기해 봅니다. 그래서 민화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나기 이후에 민화란 말을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민간에서 생산되고 소통된 그림만 민화화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논리상의 모순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민화 걸작전에 출품된 대다수의 작품을 보면 특히 좋다라고, 규모가 크고 잘 그렸다라고 칭찬받았던 그림들의 대다수는 궁중회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화, 민화 이렇게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저는 궁화, 민화 공통점이 채색화입니다. 그리고 제작자의 공통점은 왕공사대부가 아닌 파원
중인 출신 화원, 그러니까 피지배계층이죠. 궁화나 민화나 이 채색 그림의 작가는 피지배계층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소재는 뭐 약간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길상이란 뜻을 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러한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공통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용처, 소비처를 중심으로 할 때는 궁화민화가 합당한 분류이지만 그거를 통틀어서 채색의 입장에서 표현할 때는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요즘에 민화 그리는 분들의 대다수는 궁화를 모델로 삼아서 작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 궁화가 규모나 내용이나 품격이 민간의 이른바 민화보다는 더 보기가 좋기 때문에 특히 공모전에 출품하는 민화 그림들은 대개 궁화를 모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묶어주는 단어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여기에 했던 것이 한민족의 채색화로 부르자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을 추출해 봤을 때 대한제국이 있었던 조선시대 때 주체적 사상을 대외에 표방했던 뭐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이 대한제국기가 중간에 껴 있었던 이 한민족의 고유한 채색화를 줄여서 한채화, 발음도 우리 발음으로 한채화. 여기 데코레이티브 페인팅이라고 민화를 번역했는데 이건 진짜 나는 오역이라고 봐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민화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 발음으로 민화라고 부르는 것이 차라리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민화, 궁화 이렇게 또 나뉘어지니까 그걸 포용하는 단어가 필요한데 그래서 18세기 한채화, 19세기 한채화, 20세기 한채화 이런 식으로 궁화, 민화 다 포용하는 채색의 채색이라는 위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차선책을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한채화로 부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신조어를 제가 말씀드린 배경 속에는 기존의 미술사학계나 관습이 조선시대 때 유교 문화의 그 상남 편북론, 북종화의 채색보다 남종화의 수묵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 상남 편북론의 그 유습을 이제는 깨야 된다. 그런 그 큰 뜻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 신조어를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색화를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부각시켜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또 북한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조선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조선화의 특징이 완전히 채색화거든요. 그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작품에 입각한 북한 나름의 독특한 그 형식의 그림을 분단 이후에 북한 지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그림이 100% 채색 그림이거든요. 북한은 수묵화를 그리지 않습니다. 먹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랬을 때 이 조선화라는 단어와 같은 채색인데 또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채색화와 구별해주는 또 이런 그 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새로운 범주 설정과 개념 설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궁화 민화를 포용하는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채색의 존재 가치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개념이 필요하다가 저의 지금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이론가들이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 윤열수 관장님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현재 민화 인구가 몇십만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뭐 한 30만 명까지 헤아리다가 그런데 제가 안 세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뭐 하여튼 10만 명 단위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민화 이른바 민화 붐이 전국적으로 아주 엄청난데 저도 뭐 이런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아주 열기가 대단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 그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인데, 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민화 작가도, 이제 민화라 그냥 쓰겠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쓴 이 단어를 제가 이 순간에 이제 달이 분명하게 해서 쓴다면, 이른바 민화 작가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목적은 민화가 더, 그러니까 채색화, 제가 말하는 이 채색화가, 우리 시대의 채색화가 더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각광을 받으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작가 이름도 없고 연대도 없고 하다는 그런 민화의 특징 때문에 미술사에서 홀대받았듯이 그게 홀대받을 내용인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또 반복이거든요. 지금 21세기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요즘에는 개성시대이기 때문에 작가명이 중요한, 미술계에서 작가명이 없는 작품은 취급을 안 하니까 요즘에. 그래서 작가명이 중요한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미술계에도 스타 작가가 나와야 됩니다. 스타 작가가 나온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작품 가격이 형성된다는 뜻이거든요. 미술 시장이 형성된다는 뜻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화 시장이 형성이 안 되면 내내 이것은 전문가 그룹에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제 무대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 취미생활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프로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화 계통의 작가에서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작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지만은 한류에, 지금까지 대중 문화가 한류에 앞장섰지만은 앞으로는 고급 예술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류의 뒷부분에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미술이 가장 앞장설 수 있거든요. 통역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미술 중에서도 국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생각해 본다면 서양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독특한,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풍부한, 상징성이 강한, 장식성도 강한 이런 그림이 국제 무대에서 각광받을 텐데, 그 그림에 딱 적합한 게 이른바 민화 종류입니다. 이렇게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제 무대는커녕 한국 미술계에서도 이 전통 민화가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민화하는 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주장은 프로 작가와 아마추어 작가를 나눠야 됩니다. 취미로 하시는 분은 부담 갖지 말고 취미로 하시면 좋아요. 예술은 취미로 할 때가 참 행복합니다. 이걸 프로로 할 때는 고통의 산물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프로 작가를 양성하고 또 지원하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 작가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작가냐? 과거의 민화를 그대로 복제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경우는 작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작가라는 말 속에는 창의력을 기본으로 잠재했다는 뜻이거든요. 창의력이 없는 경우를 작가라고 부르는 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와 비작가,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를 분명하게 경계를 나눠주는 것이 지금 민화계에 살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공모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 일반 미술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런 방법을 원용해가지고 좋은 작가들을 많이 발굴해내는 그런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화 작가, 예를 들어서 베스트 10 누구냐? 제가 물어보거든요. 대답하기 어려워해요. 그런 그 공식적 채널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간간히, 이 작가는 참 그림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도, 누구누구가 이런 수준의 작가인지, 그 많은 민화 그리는 분들한테 이런 그 스크린하는 과정이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드러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느 세월에 한국 미술계 중심부에 진입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외국 국제 무대까지 진출하겠습니까? 그래서 작가라 한다면 상상력, 독창성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상상력과 독창성이 없는 경우에는 작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전이모사라고 사역의 육법 중에 하나인 전이모사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초보 단계에는 과거에 훌륭한 명작들을 복제를 많이 합니다. 이 모사는 이 초심자들한테 훌륭한 학습 훈련 과정의 중요한 단계죠. 그렇지만 작가 수준에 갈 때는 그 학습 단계에 거쳤던 모사 수준을 반복해서는 안 되죠. 그건 작가라는 것은 자기의 세계, 독자적인 세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작업하는 작가, 작업하는 사람을 작가라고 부르기 때문에 단순 복제에 머무는 분들을 작가라고 부르면 안 된다가 제 주장입니다. 그래야 이 민화 시장이 생기고 민화계가 생기고 또 그래야 국제 무대로 직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가 제 말씀입니다. 제가 미술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 좋은 민화 작가들을 국제 무대에 보내고 싶은데 누굴 보내야 될지 제가 명단을 갖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제 식으로 말하면 이제 21세기 한체화를 국제 무대로 활동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민화 작가 중에 창의성과 독창성과 참 기량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분명히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누군지 제가 아직 충분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쪽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화가 중에 민화 소재를 가지고 자기 작품에 활용한 경우의 예를 몇 작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작가가 일반 작가가 아닌 민화를 뿌리로 작업하는 작가 쪽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몇 작가를 볼 수가 있는데, 뭐 김기창, 박생광, 오윤, 뭐 이목상, 또 제 학교에 제 옆방에서 연구실이 있는 김군중, 이런 제가 저하고 아주 절친했던 작가들만 몇 명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창 선생이나 박생광 선생은 제가 전시를 기획했고 말년에 제가 비서실장 하듯이 아주 가까이에서 모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생활까지 다 아는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전통적 민화 소재를 자기 작업으로 끌고 와가지고 활용을 했는가, 그런 내용인데, 김기창의 경우는 100주년 탄생했지만은 별로 크게 기리지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지난해. 전통 그 채색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이당 김은호 문화에서 약간 일본풍의 정통 인물화를 습득을 했죠. 그렇지만은 부단히 실험 정신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예술 세계를 보였습니다. 청록 산수에서 문자 추상, 또 순수 추상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그 화풍을 보인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말년에 제가 세상 떠나고 나서 제가 느꼈는데, 초기에는 제가 필담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입 모양만 보고 제 말을 다 알아듣고, 나중에 제가 소리도 안 내고 입 모양만 냈는데요. 의사소통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될 정도였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필담을 더 많이 할 걸 후회됐습니다. 그게 다 필담한 내용들이 종이에 남아있으니까 증거물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여자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말년에 이분이 뭐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그게 참 공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리네요. 그렇게 무소불위 그림을 자유자재로 그린 분입니다. 근데 이 분의 그림을 보면 무슨 산수화 속에서의 폭포라든가, 산수화에서 물을 그리는 건 당연한 원리지만은 뭐 농악 풍경, 농악놀이 같은 것을 아주 상당히 많이 그렸거든요. 하다못해 뭐 참새 때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게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청각장애자잖아요.
못 들었던 청각 장애자인데 소리에 대한 그리움이었었습니다. 이 그림 속에 소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민화풍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이제 창의력에 해당하는 샘플입니다. 지금 이쪽 오른쪽에 십장생 그림을 보면은 밑에 사슴이 뛰어가네요. 그런데 왼쪽에 보면 글씨로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소나무, 거북이 이렇게 한글로 쓰여 있죠. 이분이 그림을 못 그려서 그걸 안 그린 게 아니잖아요. 묘사력은 아주 탁월한 분인데 거기에 한글로 소나무를 그려야 될 자리에 그림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글자로 한글로 소나무라고 썼습니다. 이게 문자로 같이 이미지와 문자 레터를 이렇게 같이 혼합시킨 그런 경우죠. 이런 것이 창의성이라는 거죠. 뭐 창의성이 어떻게 보면 좀 엄청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편하고 쉬운 일인데 이게 이제 작가적 기량, 작가적 체질 이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그 민화를 가지고 자기 스타일로 재창조하는 거, 이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개성인데 그냥 개성하지 말고 박제된 그 껍데기만 받아들이는 거는 그거는 생명력이 없으니까 창조적으로 개성해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인데 바로 그 중에 한 예가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미술관에서 이제 운보전을 하는데 예수 일대기를 지금 주요 출품작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요. 군산 자기 처가에 피난 가가지고 이 예수 일대기를 50년대 초에 그렸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운보 선생한테. 예수님 일대기 참 재밌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다 그렸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한복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수는 구육관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예수를 양반으로 만들어 놨냐고.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고. 제가 그랬는데 너무 존경해서 이렇게 양반 옷을 입혔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 일대기고. 자, 이런 그 농악놀이 풍경이 아주 상당히 많이 그렸는데 운보의 장기죠. 이 아주 시원시원한 그 선묘, 선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한 대개 여기에 이제 소리에 대한 여기 이 작품들은 다 공통점이 소리네요. 이 소리에 대한 그리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여튼 자유분방하게 이러저러한 소재와 주제를 많이 펼친 화가인데 어떻든 우리 민화에 대해서 일찍 눈을 뜨고 민화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현대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 표본을 보인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80년대에 이제 60, 70년대에 운보가 있다면 80년대에 내고 박생광이 있습니다. 이 박생광은 젊은 시절에 주로 일본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일본 화풍하고 참 친연성이 강했지요. 70대에 이르러서 화풍을 혁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70대 노인이 자기 화풍을 완전히 변혁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동안의 관례상. 근데 이 박생광의 경우는 70대에 이런 식으로 농채를 가지고 초기에는 이 물감 쓸 줄 몰라가지고 초기에 이 채색 그림들은 다 물감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존에 문제가 있는데 물감 다룰 줄 몰라가지고 이 농채를 다룰 줄 몰라가지고 그렇긴 했지만은 이제 뒤로 갈수록 아주 참 좋은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그 수유리의 그 참 조그만 골방에서 이 작업을 했는데요. 이 대작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이 펼쳐놓고 그릴 수가 없어서 한쪽은 말고 한쪽은 펴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전시장에서 걸어야 처음으로 한눈에 다 자기 그림을 봐요. 그렇게 옹색한 골방에서 그린 작품이 참 한 시대를 참 대표하는 그런 좋은 명작으로 태어났네요. 말년에 제가 이 해고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덱을 참 무시로 취집을 했는데 한국 근대사를 주제로 해가지고 명성황후나 전봉준 같은 아주 참 빼어난 수작을 제작했습니다. 조금 더 한 몇 년 더 사셨으면 그 시리즈가 한 10점만이라도 더 그렸으면 지금 참 엄청난
국보급 사건이 됐을 텐데 마무리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후도함으로. 어떻든 80년대에 이 박생광은 민화 소재를 완전 자기 스타일로 소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민화라고 하면 민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현대 민화죠. 그래서 민화 뿌리에 바탕을 두고 작업했던 분들은 나 이 정도 그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런 기량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생광 이 그림 이상의 좋은 작가들이 민화 뿌리로 출발한 그 작가 쪽에서 나올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샘플로 이 박생광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모란도도 많이 그렸고요. 지금 뭐 호랑이 그림이니 같은 무속, 민속, 또 불교 이런 소재로 상당히 많이 그렸는데 이 본격 채색화를 80년대에 들고 나왔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70년대, 80년대에 이 미술계에서는 이른바 단색회화 운동이 아주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모노크롬 운동이 활발해서 이 색채를 무시하는 이런 그 조류가 미술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경자 이분이 말했듯이 자기가 채색 그림을 그리니까 옛날에는 일본화라고 야단치고 또 시간이 가니까 서양화라고 유화라고 야단치고 그래서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고 저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채색 화가들은 그동안 참 좀 푸대접을 미술계에서 받은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이 7, 80년대에 채화 운동이 너무나 아주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채색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요즘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박생광의 뭐라고 할까요? 위대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돋보이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참 잘 그린 그림이죠. 아주 참 잘 그립니다. 짜임새 있게 채색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참 한 20, 30년, 30년 이상 이런 작품을 했었으면 상당히 주옥 같은 작품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국사당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작 중에 하나인데 이 작가 선생님이 김금아 그 분하고 절친해가지고 모델로도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또 무속에 대해서 아주 참 관심이 깊었고 이분이 그랬습니다. 이 민족적인 것을 갖고 나가야 국제 무대에서 대접받지 왜 우리 민족적인 것을 요즘 젊은 작가들은 도외시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거 가장 민족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도 뭐 있지만은 어떻든 우리 민족 양식 이 채색을 새롭게 보게 해주는데 좋은 기여도가 있는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십장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는 70년대 그런 그 단색회화 운동, 모더니즘 운동이 너무 드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 역작용이 됩니다. 우리 현실을 새로 봐야 된다 하는 젊은 작가들의 미술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70년대 말에 성립된 현실과 발언이라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의 출범으로 인해 가지고 80년대 그 유명한 민중미술 운동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아주 독특한 그런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미술 운동이라는 것은 미술가들 자체 내에서의 운동이었다면 우리 민중미술 운동은 미술가가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으로 전개된 미술 운동이었기 때문에 세계 미술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 현실과 발언 창립 발기자 중에 하나가 전데요. 참 저도 이 딴 건 안 했어도 이거는 제 역사에 개인 역사에 아주 참 보람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회를 변혁하는데 기여를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현실과 발언 멤버 중에
오윤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소설가 오용수 씨의 아들인데요. 이 현실과 발언 멤버들은 고향, 출신 학교, 출신 뭐 고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일색이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그것이 또 장점이고, 또 평론가와 작가가 같이 결합돼서 그룹을 만들었다는 점도 아주 특이하고, 평론가도 4명씩이나 평론가가 먼저 결성이 돼서 작가를 뽑았죠. 그래서 1년간 워크숍을 하면서 새로운 미술 운동의 토대를 닦은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 중에 이 오윤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80년대 목판화 운동으로 미술사에 남는 요절을 했습니다. 이 그냥 잘 그린 사람들은 또 요절을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경매에서 보면 판화 작품이 운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안 넘어가거든요. 이 판화 작품이. 근데 이 오윤의 경우만 2, 3천만 원 경매에서 그렇게 지금 시가가 평가되고 있는 미술사에 아주 우뚝 솟은 그런 그 작가가 됐습니다. 그 오윤의 경우가 우리 그 민족, 전통, 민화, 불화 이런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 또 자기 집안 자체가 동네 출신인데 동네 학춤의 전승 보유자 집안이에요. 이 집안 자체가. 그래서 오윤은 동네 학춤 무보를 그렸습니다. 무보를. 그래서 이 동네 학춤을 자기가 출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오윤의 그 판화 속에 나오는 춤은 다 동네 학춤의 어떤 장면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무용 전문가들은 이게 어디 마디에 어떤 장면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을 만큼 사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현실과 발언 창립전에 나온 작품인데요. 지옥도, 불화에 나오는 지옥도를 활용한 작품입니다. 지옥도입니다. 여기 뭐 화탕지옥이니 뭐니 우리가 지옥도에서 볼 수 있는 기본 도상을 다 지켜줬고요. 그런데 그 지옥에 이게 잘 보이나? 코카콜라 광고판이 들어가 있죠. 이 자본주의는 이 지옥과까지 따라가 가지고 상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 논리, 자본주의 논리는 참 무섭다는 것을 우리 풍자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맥심 커피인가요? 뭐 이런 코카콜라니 이런 특히 미국 제품의 그 황금 만능주의를 이 지옥도를 차용해 가지고 풍자한 아주 재미난 마케팅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의 풍자 정신, 이게 이제 상상력이겠죠. 풍자 정신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지옥까지 가가지고 벌 받으려고 대기하는 죄인들인데, 죄인 4명을 지금 거기다 대기자로 그려놨는데, 그 중에 이 칼을 씌운 사람은 더 중죄인이겠죠. 중죄인 중에 제일 오른쪽에 낯익은 얼굴 아닙니까? 바로 30년 전에 제 얼굴입니다. 이 오윤이 저를 지옥으로 보냈더라고요. 이게 이제 윤범모, 성환경, 최민, 자기 옆에 오윤 다 이 지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오윤이 지옥을 보냈기 때문에 진짜 죽었을 때는 지옥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료들도 지옥으로 보내는 이런 재미, 이런 그림이 또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지옥도 같은 전통 회화를 현대적으로 창조적 계승하는 그런 예를 여기서 볼 수 있다. 역시 현발의 창립전에 나온 작품인데, 이렇게 이제 소비사회, 왼쪽을 보면 가꾸세요, 12세면 숙녀예요. 아랫부분 그 소녀들은, 시골의 소녀들은 대형 목판화로 만들었습니다. 뭐 폭이 한 1m 정도? 이 작품이 지금 한 수천만 원 가겠네요. 요 목판화만 다루 찍은 것이. 그리고 위에는 이제 유화로, 이렇게 캠퍼스 그림으로, 발라라 화장품 광고입니다. 아주 요염한 아가씨가 지금 광고 모델로 돼 있고, 아래는 시골의 순박한 소녀로 이렇게 대비시켜놨네요. 오른쪽도 역시 지옥도를 원용한 세태풍자화입니다. 먹어라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게 보이면서 또 여기에 풍자는 아까 제가 7, 80년대에 대표 이 모노크롬 단색회화 운동의 주모자입니다. 이 베레 쓰고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미술계에 좀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을 댈 텐데 제가 뭐 일러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이 단색회화 운동이 중재를 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주 지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예. 이런 오윤 작품인데 이제 오윤도 민화에 관심이 아주 컸기 때문에 강원대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새로운 문자 도구고요. 호랑이 그림이라든가 이런 도깨비 그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그렸는데 왼쪽에 시간 다 됐죠. 예. 왼쪽에 압이라는 것은 그 세계 문학전지 포스터의 표지로 그린 작품인데 하여튼 목판화입니다. 이런 것이. 그리고 채색으로 이런 그 춤 장면을 새롭게 오윤 스타일로 작업한 경우고요. 자, 이런 경우 이것이 다 춤 동작은 동네 학춤의 한 장면 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아주 참 80년대가 나온 대표적인 판화 작가죠. 이목상의 작가 역시 현실화 발언 동인으로 제 친구인데요. 참 다양한 작업을 많이 하는 작가인데 80년대 초에 이런 어변 성령도를 그렸는데 이 민화를 그렸는데 이 잉어를 낚시질하는 양쪽의 인물들이 참 재미나군요. 참 게다를 신고 나왔군요. 이렇게 풍자.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농락하는 일본이나 이런 외세, 미국이나 이런 그 외세를 풍자 비판한 그런 경우인데 그 주제를 전통 민화에서 차용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작품 느끼는 바 있지 않습니까? 1월 오봉들을 그대로 바탕에 재현을 해놓고 거기에 뭐 찰집니까? 이 꼬마들이 미국 만화에 나오는 이런 꼬마들이 그 산 중턱에서 어떻게 합니까? 페인트로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을 뭉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외세가 우리 민족 문화를 뒤흔드는 이런 그 측면을 풍자 비판한 작품이죠. 민화가 이렇게까지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참 놀랐습니다. 이목상이라는 작가고요. 김근중이라는 작가입니다. 요거 하기 전에는 이 작가는 중국 유학생 출신인데 벽화를 전통 벽화를 공부를 했고 또 추상회화를 했었는데 지금 근래에는 현대식 모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요새 인기가 아주 엄청납니다. 아주 이 현대식 모란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민화 속에 나오는 그 모란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있지만 사이사이 보면 바탕에 영자로 무슨 문장이 있다든가 무슨 뭐 새나 이러저러한 인형이라든가 그것도 요새 아이들이 갖고 노는 뭐 이런 하여튼 그 현대적 감각이 있는 소도구를 같이 합성시켜 가지고 민화를 새롭게 구현한 그런 예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요새 현대식 감각에 맞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민화, 궁화 이렇게 이제 쓰임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채색이라는 그 위상을 좀 더 높게 존중해주기 위해서 개념 정리가 새롭게 필요하다. 그리고 새롭게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민화 그림들이 민화를 활용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서 국제 무대에 한국인 출신 스타 작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